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남북 미 판문점 회동 이후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작스럽게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다음 날인 6월 30일에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에 갑작스런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요. 사실 당시에 펼쳐진 이런 정상들 간의 갑작스런 연출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감동이라는 감정을 좀 소모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판단인데요. 네, 감동하시는 분도 많고 쇼라고 하는 분도 많고 하여튼 시끄러웠죠. 네. 아무튼 간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에 이런 갑작스런 만남이 이슈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잠잠했던 남북 경협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어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뜨더라고요. 네. 지난 7월 7일자 매일경제기사에서는 지난 30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오간 내막을 주요 기사로 다루었는데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정상회담 당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에게 개성공단 재개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인데요.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만으로도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내용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한 걸로 알려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조금 더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난색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폐기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에 되돌릴 수 없는 실질적인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촉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면 실질적인 비핵화의 시작이라는 거고 미국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사실 북핵 문제를 두고 최근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부터 올해 4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올해 2월 말에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제외한 또 다른 핵시설이 있음이 거론되었고요.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포함한 핵시설 5곳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미국은 영변을 제외한 다른 곳의 핵시설도 같이 폐기해야 된다는 입장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미국은 영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입장은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네. 남북 경제협력을 두고 한국과 미국은 현재 불협화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국내 내부적으로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여론은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평화가 경제다라는 슬로건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서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4대 재벌 기업인들을 포함해서 방북 일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남북 경협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사고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인데요. 한 나라의 경제에 기둥을 뽑아버릴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 문제가 정말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협력이 될 수 있는 건지부터 혹시나 경제협력을 포장한 경제지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까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정부에서 남북 경협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경제협력이라고 해야 될지 경제 원조나 지원이라고 해야 될지를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우선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첫 번째 주장은 이런 건데요. 북한이 핵 폐기를 하게 되면 우리 한국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바로 남북 경협의 형태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 같은 그런 사업 하나하나가 동기가 돼서 북한을 핵 폐기하는 문턱으로 이끌게 된다는 의견인데요. 남북 경협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비핵화가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남북 경협 사업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말이 아니고요.
남북 경협 사업이 북한이 핵 폐기를 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문턱으로 이끄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아,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차이가 분명히 있네요. 네, 그런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부분부터 사실은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와 페널티라는 개념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선의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책인 인센티브를 기존에 북한이 해왔던 불합리한 행동을 멈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페널티와 혼동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핵 개발을 포함한 미사일 개발 문제는 전 세계의 어느 국가도 용납하지 않고 있는 행동이고요.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도 표면적으로는 반대하고 있는 행동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불합리한 행동을 멈췄다고 해서 인센티브라는 보상책을 지원하는 게 맞냐는 생각입니다. 전 세계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불합리한 행동을 멈췄을 때는 당연히 페널티를 받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불합리한 행동을 멈춘 데서 더 나아가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원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멈추는 대가로 인센티브라는 보상책을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핵 폐기는 잘못된 행동을 멈춘 거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페널티를 멈춰야 하는 거고, 개혁 개방을 한다거나 그런 행동은 잘한 행동이니까 그런 거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지금의 북한 태도처럼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 내에서도 사소한 법규를 위반하거나 경미한 죄를 지었을 때 범칙금이라는 형태의 페널티를 부과받았는데요. 앞으로 법규 위반을 하지 말고 멈추고 자제하라는 의미의 인센티브는 전혀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뭔가 앞으로 더욱더 잘할 필요가 있거나 권장해야 할 행동이나 활동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통해서 장려할 수 있는 건데요. 북한이라는 국가는 그 뿌리가 같은 한민족이니까 예외다, 괜찮다,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감성적인 말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특히나 경제협력의 용도가 북한을 핵 폐기하는 문턱으로 이끌기 위한 용도라면 더욱더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뒤에서 추가로 얘기하겠지만 남북경제협력 문제는 그 사업 하나하나가 사업이 진행되는 국가 내에서의 제도적 보호가 담보되었을 때 영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비핵화는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고 페널티를 멈춰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경제협력은 사업이니까 철저히 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또 다른 입장은 이런 건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저성장 국면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실업 문제다, 자영업 문제다 해서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현실인데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국내에서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타결책으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서 찾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마치 지금 상황에서 경제협력만 이루어진다면 현재 우리 국내 경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남북 경협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마케팅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어마어마한 국내 예산과 함께 많은 비용만 소요될 뿐 국내 경제나 국내 기업들에게 그렇게 경제적 실익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신성장 동력이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많잖아요. 지금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역량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 자료나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7년도 기준으로 북한의 인구수는 우리나라의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2,500만 명 정도 됩니다.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5% 정도의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대북 제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6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이거나 혹은 고작 1%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한 게 전부인데요. 1인당 국민 총소득 역시 2017년을 기준으로는 146만원에 그칠 만큼의 경쟁력이 없는 사회입니다. 무역 총액은 55억 불에 그치고 있고요. 원화로 했을 때는 6조 5천억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수출액과 수입액 역시 대략 2조와 4조가 넘는 규모밖에 안 되는 경제에 있어서는 전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국가 수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에 있어서는 농립어업이 22.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동차 생산량은 1년을 통틀어 고작 3,000대를 겨우 넘는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 수준은 사실 1978년 중국이 시장 개방화를 하기 시작한 그때 이후에 초창기 개방된 중국 사회로밖에 그렇게 안 되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교육 수준이 높을 리가 없고요. 경쟁력 있는 산업 기술력 역시 전무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한
한 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우리나라 대기업 하나의 경쟁력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허약한 게 현실인데 어떻게 우리 국내 경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현실적인 의미에서 지금 북한 경제의 경쟁력은 우리나라 한 개의 도시는 고사하고 한 개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쟁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북한 체제나 사회 체제에서는 향후의 밝은 성장성도 전혀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인데요.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향후 미래까지도 경제적 성장성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은 저런 국가와의 경제 협력이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안겨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협력이라고 하기보다는 키워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차관의 형태로 북한에 제공한 금액이 대략 1조 1200억 원에 이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1조 정도를 준 게 아니고 빌려줬다는 말이죠. 네.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남북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 적자 1조 4천억 원까지 감안한다면 그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요. 국가 간에 이루어진 차관의 형태라면 식량 지원이나 대북 무상 지원 같은 그런 인도적 의미의 지원금이 아닌 거니까 당연히 1조 10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를 포함해서 과거의 어느 정부도 돌려받을 의사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모두의 세금인데 어느 정부에서도 돌려받을 의지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바로 경제협력이냐 경제지원이냐는 문제인데요. 앞으로 진행할 남북 경제협력 문제가 정말로 상호 국가 모두에게 실익을 안겨주는 그런 경제협력 개념의 차관이나 투자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인도적 의미의 지원금에 그칠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북한 관련 경제 사안이 정말로 사업이 맞다면 사업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갖추고 공표해서 절차를 맞춰서 진행하면 될 문제라고 보고요. 대북 지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명확하게 이번 사안은 대북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똑바로 알려서 진행하면 될 문제인데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사업과 지원을 좀 구분해서 진행하자는 말입니다. 사업이면 사업답게 하고요. 지원이면 지원이라고 얘기하고 진행하자는 건데요. 지원의 의미를 담은 사업은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이전 정권에 있었던 대북 관련 사업도 사실 사업답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업이라면 사업처럼 딱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하든지 아니면 확실히 지원이라고 하고 지원을 하든지 하라는 거죠. 네, 맞아요. 사업과 지원을 명확히 딱 구분해서 진행하자는 말인데요. 물론 사업이든 지원이든 뭐가 됐든 간에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존재할 겁니다. 대신에 최소한 사업인지 지원인지는 명확히는 알게 해줘야 찬성이든 반대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전제가 되고 우리가 뽑은 정부에서 남북 경협 사안을 추진했을 때 결과가 어찌됐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 역시 왜 내노라는 우리 글로벌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한 달에 채 10만원도 되지 않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수도권까지 10km도 채 되지 않는 물류거리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다 언어 소통까지 자유로운 지역을 옆에다 두고서 왜 우리 글로벌 대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아닌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제도권의 보호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북한은 현재 이 제도권의 보호 아래에서 맺어진 계약과 사업이 영속적으로 법체계 아래에서 실행될지 여부가 담보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에요. 지금의 북한 체제로는 글로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제도적 보호를 절대 약속하고 있지 않은 사회라는 말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펼쳐질지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지 전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체제 내에서는 아무리 경제적 효용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남북 경협 경제적인 효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치나 경제 체제같이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장이 선행되어야 효과고 뭐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효용을 이야기하는 게 무의미하다 이 말이죠. 네. 남북 경협 문제가 우리 경제에 짐이 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지는 우리가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요. 우리 돈이 얼마라도 들어가도 좋다라는 식의 그런 접근법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명목적인 평화를 위해서라면 얼마라도 좋다는 식의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발표는 안 됐지만 당연히 계산 가능한 투입 예산을 뽑아놓고 투자 효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서 경협 진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데요. 그렇게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경쟁력도 없는 나라와 경제협력을 하는 게 무슨 효용 가치가 있는지 굳이 해야 한다면 그런 선택 사항이 꼭 북한밖에 없는지도 우리는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시선이 있는데요. 북한에는 석탄과 철광석을 포함해서 광물 자원도 풍부하고 그리고 북한과 육로를 통해서 연결만 된다면 우리 국내 기업과 우리나라 경제가 해상이 아닌 대륙을 통해서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견입니다. 북한에 석탄을 포함한 광물 자원이 있는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채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사실은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력만 대거 투입해서 곡괭이로 캐는 것도 아니고 기계 장비의 운송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기도 필요할 거고 육상 운송을 위한 도로와 철로에 항만시설까지 어마어마한 물류 비용을 갖추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있고요. 이러한 채산성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지금처럼 수입해서 쓰는 게 우리 경제에게는 경제적 효용이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할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대북 관련 경제 제재만 해제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바로 진행될 사업이고요. 그리고 경제협력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에는 단정할 수 없는 미래 시점의 제도권 보호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한마디로 당장 현재 시점에서 진행될 사업 내용과 미래 어느 시점에서 진행될 제도권 보호라는 그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진행할 사업은 현재 시점이고요.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 제도권 보호는 미래 시점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시점을 꼭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일단 우리가 경협사업을 진행하는 건 현재라 이거고 북한이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가 될지 안 될지는 미래의 일이라 이거죠. 근데 마치 지금의 북한이 벌써 그렇게 된 듯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물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이 1978년도의 중국처럼 시장 개방화나 자본화를 한다든지 해서 세계 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을 거고요. 다만 현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100년 후에나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때가 돼서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토대가 이미 글로벌 국가들이 인정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남북 경협 사업이 제도권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인프라 사업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죠. 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이 예상되는 사업이고요.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주제인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남북경협 문제가 우리 경제의 짐이 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지를 한 번쯤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없는 주제인 건 맞지만 엄청난 규모의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시청자분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마지막으로 경제협력과 경제지원이라는 용어 자체는 다시 한번 구분해보자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 며칠 갑자기 이슈가 다시 되고 있는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댓글창에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남의 댓글을 공격할 자유나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의견은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최소한의 에티켓은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